정부가 최근 북한 도발에 대응해 9.19 남북군사 합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대통령이 제가하면 9.19 군사 합의는 사실상 폐기되는 셈인데요.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최전방 지역의 군사훈련 등 우리 군의 선택지가 늘어나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효력 정지 안건이 조금 전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죠? 그렇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오전 10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북한에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사라집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국민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미 유명무실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문제점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 합의에 의해 제약받아온 군사 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인데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남북 간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때문에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우리 군이 북한의 적대 행위에 상응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북한이 지속해서 중단을 요구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이 다시 가능해집니다. 또 휴전선 5km 안에서 포병 훈련과 서북도서 해상 사격을 할 수 있어서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앞서 북한은 이미 지난해 11월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며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 남북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전체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사문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 원구성 협상은 진전이 없습니다. 법사위 같은 핵심 상임위원장 배분이 쟁점인데요. 국회법대로 시한을 준수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여야 합의가 먼저라는 국민의힘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원구성 법적 시한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진전이 없는 모양이군요. 네, 지난 주말 성과 없이 회동을 마무리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 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오늘 다시 만나 원구성 협상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법안 최종 관문인 법사위,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견은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이 관례보다 더 우선이라며 오는 7일까지 합의가 어렵다면 다수결로 상임위 배분을 결정하겠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평소에는 법과 원칙을 좋아하는 국민의힘이 왜 원구성 협상에서는 관례 타령을 하며 생떼를 쓰는 것입니까? 국회법이 관례보다 더 중요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7일 협상 시한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조항이라며 어느 국회도 여야 합의 없이 원구성을 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관례를 무시하는 행태를 자꾸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자제돼야 된다. 국회법은 협의라고 쓰여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민주당이 마감 시한을 오늘 7일로 못 받고 있지만 새로 선출될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요구하며 며칠 시간을 더 줄 가능성도 일각에선 제기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 일정에 반발하며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내일 본회의에 불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문을 열자마자 특검 정국인 것 같습니다. 여야가 여러 특검 법안을 발의하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죠.
네, 민주당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의혹에 더해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개원과 동시에 여러 특검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의하며 대여 공세 고삐를 조인 건데요.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생도 민생이지만 당분간은 특검 정국이 될 수밖에 없다며 어떤 특검을 우선순위로 삼을지 정무적 판단이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발의한 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 관련 특검을 두곤 정치 공세가 도를 넘었다며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비용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추진하는 대북 송금 특검법을 놓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뒤집기 시도라고 역공했습니다.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특검법을 발의한 건 이재명 방탄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김정숙 여사 특검에 대해선 개별 의원의 법안이라며 당 차원의 특검 추진은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혹이 있다면 검찰 등 기존 사법 체계에서 먼저 규명한 뒤 필요할 경우 특검을 활용해야 한다는 건데 자칫 야권의 김건희 여사 특검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야 모두 7,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룰 개정에 들어간다고요? 네, 국민의힘 당원 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룰 개정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당원 투표 100%로 당대표를 선출하는 지금의 규정을 고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현행 규정이 민심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의원들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한꺼번에 선출할지 아니면 따로 뽑을지를 정하는 이른바 지도체제 논의도 관심입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지도체제 논의를 바라는 당내 요구를 누를 수는 없다며 특위가 이 문제를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도 국회의장,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의사 20%를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 방안을 두고 당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5선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한 데 이어 4선 의원 10명가량과 만찬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신중론이 우세했던 5선 간담회와 달리 4선 의원들 가운데서는 10%만 반영하자, 지도부 의견에 따르겠다 등 찬성론이 조금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앞으로 3선 재선 의원들을 만나 추가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 내일 원외 지역위원장이 참석하는 연석회의에서도 본격 토론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오늘 집단 휴진, 사실상의 총파업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잠시 뒤에 시작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전공의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사직서를 수리하는 방안을 발표해서 의료계 달래기에 나섭니다. 변곡점을 맞는 의정 갈등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의사단체들의 총파업, 오늘 투표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의사협회는 오늘 낮부터 나흘간 집단행동을 위한 투표에 돌입합니다. 그제와 어제 잇따라 내부 회의를 거쳐 총파업 가닥을 잡고 투표 일정을 확정한 겁니다. 서울대 의대와 병원 교수들도 오늘 오후 긴급 총회를 통해 총파업 여부를 결정합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제외한 모든 진료 과목의 진료를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의협은 내일 의대 교수들과 연석 회의를 열고 오는 9일엔 대표자 회의를 통해 집단행동 시점과 방식을 결정짓습니다. 개헌위와 의대 교수들과 연계한 집단행동으로 파급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강하게 압박하자 거센 반발이 터져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총파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의사들의 총파업 참여 의지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향후 의협의 대정부 대응 동력이 좌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현실화된다면은 의료 공백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도 긴장할 수밖에 없겠군요. 네, 정부는 부랴부랴 의료계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후 3시 의료개혁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예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는 방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간 집단 사직에 나선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해 전공의들은 꼼짝 못하고 묶여있던 상태였는데요. 사직 수리가 허용되면 다른 병원으로 취업할 수 있게 돼 숨통이 트이는 셈입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뒤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불이익을 거듭 경고하며 더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총파업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유화책을 통한 출구 전략 마련에 나선 겁니다. 다만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사직서가 수리돼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혀 정부의 뒤늦은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또 전국 대학 총장들도 오늘 오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돕기 위한 화상회의를 진행합니다. 만약 그 의사들과 의대 교수들의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환자들 피해는 불가피한 만큼 정부의 상황 수습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올 수능 시험의 잣대가 될 모의평가가 전국 고등학교와 학원 등 2천여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이 올해 수능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이른바 킬러 문항 없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네, 교육부입니다. 1교시 시험이 끝나고 국어 과목 출제 경향 설명이 있었는데 지난 수능보다 다소 쉽게 출제됐다고요? 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국어 모의평가를 지난 수능보다 다소 쉽게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수업을 제대로 듣고 EBS 수능 교재를 충실히 봤으면 풀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시험 경향을 직접 분석한 교사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교육 과정 및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고 EBS 수능 연계 교재와의 연계 체감도를 높여서 출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수능 시험 준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는 원칙을 충실히 구현하였습니다. 네, 이번 시험은 의대 증원이 확정된 뒤 첫 모의평가라는 점에서 관심이 큰데요. 모두 47만 4천여 명이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모의평가는 그해 수능의 출제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입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과 출제 영역, 문항 수까지 똑같습니다. 평가원은 모든 영역에서 킬러 문항 없는 출제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EBS 교재와 연계 비율은 50% 수준이고 영어와 국어는 조금씩 더 높아서 각각 53%, 51%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모의평가는 의대 증원이 결정된 뒤에 처음 치러진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은데요. 졸업생 응시자 수가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모의평가 졸업생 응시자는 8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모의평가보다 400명가량 늘었습니다. 응시자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11학년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재학생 응시자 역시 1만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의대 증원과 맞물려 대학을 다니다가 다시 수능을 보는 최상위권 반수생이 증가할 거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6월 모의평가보다 9월 모의평가 때 반수생 응시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9월 모의평가 결과가 수시 전형 뒤에 나온다는 점에서 오늘 시행하고 있는 모의평가 점수를 내년 학년도 대학 입시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을 거로 보입니다. 입시업계는 올해 의대에 지원하려는 반수생들이 변수로 작용해 이번 모의평가 점수만으로 입시 예측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오늘 실시되는 모의평가는 킬러 문항을 배제한 채 수능에서 최상위권 응시자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시험대가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모의평가 점수는 다음 달 2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7%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입 과일을 들여와도 비싼 과일값은 여전했고 석유 가공식품 물가마저 들썩였는데요. 정부는 하반기 과일과 식품 원료 등 51종에 대해서 일정량 관세를 내리거나 없애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지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2%대를 기록했죠? 그렇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전 같은 달보다 2.7%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2달 연속 2% 후반대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에 2%대로 내려온 뒤 2월과 3월 3.1%로 올라섰다가 지난 4월 2.9%로 다시 2%대로 내려왔는데 0.2%포인트 더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높은 식탁 물가는 여전했습니다. 농산물 물가가 19% 올라서 전체 지수를 0.69%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신선식품 지수 상승률이 17.3%에 이르렀는데 신선 과일의 경우 39.5% 상승해 4월 상승률을 넘어섰습니다. 배가 126% 올라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사과가 석 달째 80%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토마토가 40% 가까이 뛰었고 고구마와 배추가 10% 넘게 올랐습니다. 가공식품도 2% 상승했습니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석유류 물가 상승률이 3.1%로 나타나 1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역 난방비가 12.1%, 시내버스료도 11.7%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 상승률이 3.1%로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OECD 방식 근원 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2%로 나타났습니다. 물가가 하반기로 갈수록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지만 날씨와 유가가 변수라고요. 그렇습니다. 2%대 물가 상승률을 굳히기 위해 정부는 하반기 과일을 비롯한 식품 51종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과일 28종과 농산물 4종, 식품원료 19종입니다. 특히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무와 커피 농축액, 코코아 메스 등에 대해서는 새로 할당 관세가 적용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오늘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기업들도 원가 절감을 통해 물가 안정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공요금도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동해에서 본격적인 석유 가스 시추 작업은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 시추가 성공하면 오는 2035년쯤 본격적인 석유와 가스 생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울산 앞바다에서 천연가스가 처음 생산된 동해 가스전. 당시 4,500만 배럴, 2조 6천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17년 만에 가스가 모두 고갈됐습니다. 예상보다 적은 매장량에 투자 대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정부는 해저 자원 탐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매장량만 최대 140억 배럴, 기존 가스전에 300배가 넘는 광구를 발견했습니다. 15년 동안 축적된 물리 탐사 자료를 미국의 심해평가 전문기관 액트지오사에 맡겨 가능성까지 확인받았습니다. 위치는 포항 영일만으로부터 38km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해저 1km 심해입니다. 그 동해만 27개 시추공을 뚫어가지고 했었고 이 심해 3번이나 추가를 했었는데 그동안 이게 결과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그 영일만 앞바다에서 상당히 높은 확률의 가능성이 높은 광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석유 가스 개발은 모두 6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이제 겨우 4번째 고비를 넘어선 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석유와 가스가 있을 법한 곳에 구멍을 뚫어 확인하는 시추 작업이 올해 하반기 본격 시작됩니다. 이후 실제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확인하고 매장량이 확인된 뒤에야 개발 작업이 구체화됩니다. 이렇게 개발을 마친 석유와 가스가 생산되기까지는 최소 7년에서 10년, 정부는 늦어도 2035년까지 석유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차 탐사 시추 결과는 내년 한 3, 4월 정도 상반기에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탐사 시추 결과에 따라서 이제 뭐 2차, 3차 그 추가적인 탐사 시추가 필요한지. 기름 한 방울 안 난다던 나라에서 석유가 생산될 수 있다는 소식에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지만 정부는 일단 차분하게 남은 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만약에 탐사 시추를 거쳐 실제로 가스와 석유 생산에 성공을 하면 우리나라는 산유국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정부는 에너지 자립은 물론 수출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어 섣불리 기대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정부 발표 뒤 우리나라가 진정한 산유국 대열에 오를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동해 가스전으로 95번째 산유국이 됐지만 2021년 모두 고갈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스에 더해 석유까지 생산이 시작되면 말 그대로 진짜 산유국이 됩니다. 명실상부한 산유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석유와 가스 에너지의 자립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서 국내 산업과 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내부에 간섭 없이 조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공급 안정성이 이제 보장이 되겠죠.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을 하는 만큼 수입을 대체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수입 대체 효과와 함께 정부는 남은 부분은 해외에 판매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출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실제 생산 성공까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정부는 개발 성공률이 20% 정도로 나왔다고 밝혔는데 석유 가스 개발 사업 분야에선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실패할 확률이 80%에 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시추라는 게 요만한 게 들어가서 이제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 꽂히느냐에 따라 가지고는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발견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서. 그래서 기대는 크지만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먼저 첫 번째 주제요. 내용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날짜가 나왔습니다. 파리 올림픽 전에 합니다. 날짜가 7월 25일, 파리 올림픽 개막이 7월 26일이니까 뭐 전야제 같은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날짜를? 일단은 물리적으로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한 거고요. 예. 빨리 하려는 기준이 올림픽 전에 하겠다 예. 하다 보니 이제 7월 26일 파리 올림픽 개막일 바로 직전 날까지 저희가 기간을 이렇게 봐서 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7월 25일에 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습니다. 예. 근데 그때가 좀 휴가철 아닙니까? 휴가철이죠. 예. 7말 8초가 이제 예. 휴가의 피크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거길 또 넘어가면 올림픽 기간 중에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8월 11일까지입니다, 올림픽이. 예. 그러면 이제 거의 뭐 광복절 뭐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때 되면 또 공교롭게도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어요. 원래 맞춘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맞추는 거의 의미도 그렇게 뭐 크게 맞는 것 같지도 예. 않고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서 비대위를 출범시켰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하자는 차원에서 올림픽 이전에 하자, 거기에 중지를 모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8월까지 늦추는 건 안 된다라는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의식했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7월 25일로 잡은 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심사숙고 끝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산정해 봤을 때 아마 7월 말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4월 총선이 끝나고 나서 석 달 후에 이루어지는 이제 전당대회 아닙니까? 네. 그 사이에 당이 어떤 모습으로 변모했는가, 그 사이에 당이 새로운 미래 비전에 대한 어떤 그림을 제대로 그려냈는가 하는 부분에 보면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된 것 같다. 지금 날짜는 나왔습니다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지도 체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 또는 이 전당대회에서 선출 룰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아직까지도 확정이 다 제대로 안 되어 있단 말이죠. 예. 이런 모습 보면 역시 전당대회가 현재까지는 개문발차한 상태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과연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이후에 어떤 비전으로 당을 개혁해 나가겠다 하는 모습들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는가, 네. 이런 상황이 됩니다. 게임의 룰이 정해져야 어떤 선수들이 나올지 알 수 있을 텐데 게임의 룰, 그러니까 민심과 당심 비율, 그건 어떻게 정하나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어제 예. 의총에서 4가지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당원 10, 민심 0 이게 하나 있고요. 민심 8, 민심 2, 당심 8. 8대2. 예, 아니면 7대3, 7대3, 5대5 이런 5대5. 4가지 예. 안을 놓고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다. 그리고 의총 의원들이 또 이제 선거인단들의 어떤 의견을 온라인으로 물어봐서 정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지금 전당대회 룰 개정 특위가 예. 당원당규 개정 특위가 이 전당대회 관련한 이 룰을 정하겠다 하는 게 지금까지의 입장이죠. 예. 저희의 당원과 민심 반영 비율은 당원당규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당원당규 개정 특위에서 이것을 관장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문제도 있지만 지도 체제 문제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빨리 속도를 내서 이걸 정하지 않으면 7월 25일에 정말 할 수 있을까? 이거 정하다 싸워서 미뤄지는 거 아니에요? 싸운다기보다는 예. 이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요. 예. 이 당원당규라는 것이 나라로 치면 헌법에 관련된 그런 큰 규정이기 예. 때문에 전국이 또 상임정국 이런 의결 체제에서 의결을 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의견 수렴도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물리적으로 7월 25일이면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6월 15일 정도까지는 예. 이 모든 것이 나와야 그때 공고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6월 15일에 공고를 하지 않으면 예. 7월 25일에 전당회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군요. 예. 그럼 룰이 정해진 다음에 어떤 선수가 나올지가 정해지는 건가요? 그거는 나올 사람들이 룰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거겠죠. 예. 룰 때문에 나올 사람이 안 나온다, 또는 룰 때문에 안 나올 사람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또는 이 관심 있는 분들은 예. 룰이 어떻게 되면 어떤 사람한테 유리할 테니까 누군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거는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당대표에 나올 분이라면은 룰 때문에 본인의 뜻을 꺾는다든지 그런 정도 생각은 안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내가 될 수 있어야 나오는 거니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심 민심 5대5 정도는 돼야 나올 것 같다라는 언론의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룰이 전당대회에서 출마하시는 분들은 아마 유불리를 따지게 되어 있어요. 특히 이 당심을 등에 업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나 혹은 당심보다는 일반 민심 쪽에서 조금 더 본인에게 좀 지지를 더 많이 보내줄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룰이 5대5로 결정되는지 7대3으로 결정되는지 8대2로 결정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을 놓고 보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혹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이 다선의 수도권 중심의 의원님들을 놓고 보면 근데 이분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의 격차가 지금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율을 놓고 보거나 아니면 당심만 놓고 봐도 이 비율이 상당히 그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격차 속에서 과연 룰이 지금 몇 대 몇으로 정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어대한이라는 그런 말이 신조어처럼 국민의힘 안에서도 나오는 걸 보면 글쎄요, 당심, 민심의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 의지에 달려있는 게 아닌가. 어대한입니까? 그렇게 지금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 보면 저희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고 회색으로 표시한 게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인데요. 5월 말에 실시된 여론조사고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민심 비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일반 국민 대상으로 했을 때는 한동훈 전 위원장보다 조금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조금 높게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저 일반인 대상의 여론조사에서 예. 과연 역선택 방지 조항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게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요. 예. 만약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지지하는 정당이 없음 정도까지의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했을 때 저런 결과가 나온다면 아마도 저건 유승민 의원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만 아마도 국민의힘에서 여론조사 비율을 반영한다고 했을 때는 예. 분명히 역선택 방지 조항을 좀 넣을 것이고요. 예. 거기에 당심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 않을까? 뭐 일부 조금 영향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예. 유승민 전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당원 100% 그 룰 때문에 당이 망한 거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 이번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민심 반영 비율이 어디까지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세요? 직전 전당대회는 10대 0이었지만 네. 그 전에 이준석 대표가 당선될 때는 7대 3이었습니다. 민심이 3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마 그 정도까지 가는 안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까. 지금 당에서는 아마 2대 8을 좀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1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 건지 저는 짐작은 못 하겠는데 예. 어쨌든 민심 반영 비율을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가는 방향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고 방금 전에 그 그래프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죠. 지지층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일반 국민이라는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숫자의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거, 민주당 또는 야권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예. 그것이 저희의 당대표 선거에 투영이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과거와 같이 이번에도 민심이 들어갈 때 역선택 방지 조항이 당연히 들어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이번 전당대회 최대 관전 포인트는 바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인데요. 당 안팎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출마를 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싸움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정직한 이게 진짜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자기는 한대요. 뭐든지 그냥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게 자신 있는 모양이에요. 한동훈이가 필요하면은 나라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라도 자기 몸을 뭐 이렇게 던질 각오가 있다. 전 나름대로 그런 걸 느꼈어요. 국민의힘의 일원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출마하셔서 우리 당의 이 지지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는 입술과 잇몸의 관계다. 순망치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도 큰 꿈이 있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너무 실패하지 않고 기반을 닦을 수 있어야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네, 김은국 씨 만나서 얘기하면 언론에 다 나올 거라는 건 한동훈 전 위원장도 예상을 했을 텐데 나라를 위해 몸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김은국 씨 했다는 거는 좀 등판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뭐 등판 가능성은 이제 사실상 등판하는 것으로 결정된 수준 정도까지 올라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굳어졌다. 거의 굳어졌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개인을 놓고 보면 출마를 안 하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한 템포 쉬어가는 것이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정치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주위의 상황들은 그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놔두지 않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사람들이 다 만나고 나면 해석을 출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또 부인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안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뭐 사실상 이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 가능성이 아니라 등판 시기가 언제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는 옮겨간 게 아닌가. 이제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 언제쯤 출마 선언을 하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놓고 얘기해야 되는 시점으로 옮겨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시간표가 나왔으니까요. 언제쯤 만약에 나온다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도 데드라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본인이 출마한다면 출마 입장을 밝혀야 할 텐데 일단 지금 좀 이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 좀 드리다 말았는데 지도체제 부분도 저희가
변경 가능성이 없지가 않아요. 지금은 단일성 집단지도 체제인데요. 예. 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 따로 뽑고 예. 지금 나오는 의견이 과거처럼 1등부터 5등 정도까지 그냥 집단지도 체제. 그중에 예. 1등 한 분이 대표 최고위원 하는 거 예. 아니면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하이브리드. 예. 대표 출마하신 분 1등, 2등, 3등, 그래서 2등, 3등도 최고위원, 1등이 예. 대표, 그리고 또 최고위원 따로 뽑고 이런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죠. 예.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총선 패배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바로 총선 패배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출마하는 것이, 당대표에 출마하는 것이 명분상 맞느냐. 이 부분을 뚫어야 할 본인만의 또 다른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숙제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본인이 전당대 출마하고자 하더라도 그 시점 그리고 말하는 상황 이런 것을 잘 봐서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 당의 여러 가지 상황, 전당대 이제 날짜는 어느 정도 잠정 예. 결론 났지만 이런 여러 가지 룰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결정이 돼서 뭔가 가시화된 시점 이후에나 알 수 있지 않을까. 집단지도 체제로 가는가는 투표합니까? 그거 어떻게 정하나요? 그거 당원당규 개정 사항이니까 예. 그것도 이제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건데요. 지금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라는 것이 어제 발족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예. 내겠죠. 그것이 전국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것이 당의 룰로 확정이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뭐 의원총회에 어떤 보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비대위 차원에서의 의결 사항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단지도 체제로 간다는 거는 당대표 후보 중에 1등이 당대표가 되고 2등, 3등, 4등이 최고위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시나리오로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다 나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약에 대표가 된다고 하면 최고위원이 안철수, 나경원, 유승민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것이 집단 지도 예. 체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예. 집단 지도 체제로 갔을 때 당의 여러 의견들을 다 지도부가 수용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 예.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다양한 목소리들 때문에 하나의 큰 집단적인 힘이 나오기 어렵다. 그러니까 뭔가 대표가 중심을 잡고 대표의 의견을 관철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단점도 같이 이제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지도 체제를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단일 지도 체제에서 대표 한 사람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김민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을 순망치안이라고 이제 비유를 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뭐 껄끄럽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을 뭐 오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좀 풀고 나올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걸 푸는 가장 첫 번째로 보여주기 제일 좋은 퍼포먼스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오찬을 하자라고 얘기한 게 2달이 넘었고 또 그 당시에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했던 상태였는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활동을 보면 요즘 활동을 보면 건강은 이미 다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의 자리를 만들고 있지 않은 거 이것은 아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예. 어떻게 하겠다라는 고민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관계 속에서 대통령과 순망치안의 관계로 정말 가겠다라고 한다면 아마 전당대회 출마 전에 이런 오찬의 자리든지 이런 걸 만들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반윤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최소한 앞으로 비윤의 어떤 포지션은 가지고 가야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 차기 대권까지의 가능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쉽게 만들어질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국 씨도 만나고 다 만나는데 누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과의 만남 예. 말씀하신 겁니까? 글쎄요. 근데 제가 볼 땐 이렇습니다. 대통령과 이 개인적 관계로 만나는 거를 얘기한다면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예. 대통령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신분과 이런 것을 볼 때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만난다는 게 좀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직 비대위원장이고 아무런 공직도 없고 예. 그냥 당원입니다. 그냥 일반인이란 말이죠. 그래도 총선 이후 낙선자들 다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건 예. 그 시점이죠. 지금 이제 그 너무 늦었으니까? 이후로 이제 지났고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콕 집어서 만나서 그걸 또 언론에 공개하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안 맞지 않나.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한동훈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에서 발의를 했잖아요.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민주당 입장에 따라서 이게 통과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요. 그래서 아직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 이 특검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이제 지금 이제 원 구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원 구성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 법안을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내놓은 이 특검법안을 보면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검사장 시절에 있었던 그런 이 고발 사주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예전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봤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외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의외의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국회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 안 하고 그냥 오케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 1호 법안으로 낸 저 특별법이 얼마나 정약적이냐 그런 것을 보여주는 얘기죠. 그거 바라고 좀 낸 거 아니겠습니까? 윤한 두 분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거 어떤 식으로든 본회의 통과하면 윤 대통령 받을 거다 뭐 이 얘기인데요. 글쎄요. 이 특별법이라는 것의 무게를 생각할 때 또 국회 통과한 법률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걸 1호 법안이라고 내는 저 두 분의 장면을 볼 때 씁쓸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씁쓸하긴 한데 이제 현실이 되면 이제 선택을 하게 될 텐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민주당에서 저 특검법안을 통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할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가뜩이나 특검 여러 개를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받고 있는 민주당이 저것까지 얹어가지고 할 리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을 믿는다. 믿는 건 아니고요. 정치권에서 때 아닌 석유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에서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하면서 관련 얘기들이 뜨거운데요.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원하는 25만 원 지원금 줄 것인가 아니면 산업에 투자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 앞에 우리가 빠지니까 물론 이제 떡줄처럼 생각도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면 안 된다는 건 분명하지만 그게 현실이 됐을 때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잘 준비를 해주고 또 거기 아니고 딴 데서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게 되면 좋은 거죠. 하나님 우리나라 복 주시는 거죠. 이번에도 좀 급했지 않는가. 그래도 대통령이 발표했으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셨을 테니까 꼭 석유야, 가스야 좀 나와라, 나와. 그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좀 당당하고 좀 채통이 있어야지.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나는 야 진짜 석유야, 가스야, 우리 국민을 위해서 나와라,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석유야 나와라.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했는데 진심이겠죠? 저 말은? 나오면 좋은 거죠. 나오면 뭐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석유로 치면 4년 분량, 가스로 치면 29년 분량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막대한 그 자원이 개발된다면은 우리 국민 중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일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이 인근해에 석유나 어떤 가스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는 건 사실 뭐 일부 발견된 것도 있고 또 그 동해에서 가스를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시추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과연 그 정도의 경제성을 가지고 우리가 상업화에 성공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느냐. 지금 이 단계로서 봐서는 시추를 해보고 정확한 매장량을 확인한다든지 그다음에 그걸 생산을 한다고 했을 때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따져봐야 될 그런 시점인데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를 하시다 보니까 다른 구구한 억측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필 그 발표 시점이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찍은 그 시점이다 보니까 이거 너무 국면 전환용으로 섣불리 던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야당하기가 참 쉬워요. 예. 뭐 어떤 사건 하나만 터져도 이게 국면 전환용으로 덮기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아니 이 매장이 돼 있다는 어느 정도 굉장히 큰 매장량이 예상이 된다 이런 보고가 있어서 국민들께 좋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온 거를 가지고 예. 박지원 의원처럼 이렇게 조소 어린 시각으로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하면 안 됩니까? 그럼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있으니까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걸 가지고 경제성이 있느냐, 나중에 확실하면 얘기해야 되지, 나중에 안 나오면 어떡하냐 이 얘기하는 것은 전혀 본질과 맞지 않다. 그냥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해역에서 우리가 산유국이 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고 그것을 우리가 잘 하겠다. 이걸 국민께 보고 드린 것에 불과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해석, 지지율 얘기까지 나오면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정치 과잉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다. 뭐 일각에서는요, 꼭 뭐 야권뿐만 아니라 아직은 예측 단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하는 것은 조금은 이르지 않느냐 그런 또 시각도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산유국의 꿈이라는 것을 50년 이상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76년에 박정희 대통령도 똑같은 거 했었습니다. 그럼 그때도 지지율을 감안해서 얘기를 했다고 야당이 그때 비난을 했었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은 어느 국가 원수더라도 당연히 그런 소식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자꾸 지지율이랑 연결시키는 우리의 이 논리 구조에 대해서 비판받는 거지 대통령의 발표 자체에 대해서는 비난받을 여지가 저는 전혀 없다고 봐요. 네. 동해에서 정말 석유가 나올지 이 부분은 뭐 시추 결과를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잠시 뒤에 저희가 경제 전문가와도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어제 검찰 인사 있었는데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조율 거친 게 맞습니까? 어제 단행된 검사장의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 여사 수사 방침에 향후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 소환해야 하지 않느냐는 좀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런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고 최근 잇따르는 사법방해에 굴하지 않고 검찰이 정도를 걷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네, 이제 임기가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법 앞에 성역도 없다. 이 짧지만 무거운 멘트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김건희 여사 소환을 시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원칙적인 말씀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사실 원칙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원칙적인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좀 달리 나오는 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수사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결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수사팀을 요번에 유임시켰잖아요. 예. 그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2개 팀이 있는데 그 2개 팀을 지금 유임을 시켰어요. 그럼 유임시킨 그 팀에서 나올 결론, 그 결론이 뭐냐를 봐야 되는데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형식이든지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조사가 출석 조사일 가능성, 뭐 서면 조사도 있겠습니다만 출석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면 출석해서 이제 마무리 조사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데 그런 데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걸 지금 국민들은 지켜보고 계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명품백 수사하는 그 부장검사에게 대면 보고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검찰총장이 일선 부장검사의 대면 보고를 직접 받는 건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는 해석이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 이원석 총장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직접 수사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실행되느냐 여부를 국민들께서 지켜보신다고 하는데 예. 많은 분들이 뭐 예상은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들이 얽혀 있는 건데 이원석 총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치적인 선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본인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보도된 것을 봤기 때문에 이원석 총장 체제 하에서 이제 9월까지잖아요. 아마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라든지 이런 식의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내 임기 안에 털고 가겠다고 했고 최재형 목사, 명품백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지금 2차례 조사가 또 이루어진 상황이고 관련 내용, 뭐 카톡 같은 것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럼 이제 수사는 김건희 여사 쪽으로 거의 근접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많이 가고 있죠. 특히 최재형 목사의 오늘도 언론 보도를 보면 카톡 내용이라든지 또 여사께서 또 그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최재형 목사에게 연락을 해왔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지금 최재형 목사의 증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이런 사실관계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여사에 대한 직접적인 그 조사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이원석 총장이 민주당의 특검 발의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반박을 했는데요. 민주당이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했죠. 이에 대한 총장의 입장 들어보시죠.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 재판 말미에는 심지어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강력히 추정한다는 그런 주장까지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 대상자인 이화영 부지사와 민주당 측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해서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뜻과 목적과 의도가 어떠한 것인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검찰은 이러한 특검은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특검은 사법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국회의원을 지내고 부지사를 지내고 킨텍스 사장을 지낸 정치적으로 중량감 있는 중진입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어느 검사가 회유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검사가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 나오기 나흘 전에 지금 민주당이 이 특검 법안을 발의를 한 것이고 이원석 총장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긴 시간 반박을 했는데 검찰에 대한 겁박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네요. 겁박이 맞죠. 1심 선고가 7일 날입니다. 뭐 그 시점도 공교롭거니와 이원석 총장 정확히 얘기했듯이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들이 유죄가 나오면 이거 바로 이재명 대표의 유죄로 연결된다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근데 이 검찰의 기소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바로 이재명 대표 방탄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특검법을 발의를 했지만 적어도 이 법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게 훨씬 나았다. 이전에 나왔었던 모든 특검법과 연관시켜서도 이 순수성이 의심이 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만큼 크다 하는 것을 국민들께 그냥 보여주는 행위란 말이죠. 따라서 민주당에서 이러한 논리 구조에 전혀 맞지 않는 이런 감정에 엮인 특검법 발의한 것을 다시 한번 제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거 굉장히 정치적인 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술자리에서 진술 조작한 거 아니냐. 민주당이 이제 그런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이번에 이제 특검 법안까지 발의를 한 건데 판결 전에 이러는 거는 사법부 흔들기 아니냐 이런 또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검법을 제출하게 되게끔까지 간 데에는 저는 검찰이 스스로 이 부분을 초래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화영 부지사 쪽에서 어떤 진술 회유 의혹을 얘기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거 검찰이 직접 나서서 감찰을 하던 이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밝혀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거는 검찰 흔들기다라고만 얘기하면서 그런 일이 없으니까 사실관계가 다르다라고만 얘기하고 끝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이화영 부지사뿐만이 아니고 이때 같이 조사를 받았던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 씨라는 분이 며칠 전에도 인터뷰를 했어요.
본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3차례 만났고 그 본인이 직접적으로 검찰로부터 검사로부터 회유와 압박을 받은 것도 있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단지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 한 사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관행적으로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가 이 진상을 규명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진작에 좀 더 좀 많이 좀 보여줬다면 아마 이 특검법을 발의하는 지경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또 그런 또 생각도 해봅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국민들께서 오해를 하시죠.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뭐 회유받았다고 한 날짜라든지 장소라든지 계속 말 바뀌면서 사실관계가 안 맞았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창문이 어디에 뚫려 있었든지 창문이 없었다든지 이런 얘기까지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검찰에서 증명을 하냐는 얘기죠.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특검법까지 발의를 하는 민주당의 속사정이 얼마나 급한지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법안 발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실수했다. 이 지적은 아마 반박 못 하실 겁니다. 예, 반론 짧게 듣겠습니다. 검찰의 사법정의는 야당을 대상으로만 구현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검찰이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검찰권을 가지고 정권을 옹이하는 데만 활용됐던 거 아닌가라는 반성도 해봐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이 이제 사흘이면 나오는 거니까 그 판결에 따라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도 또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제 보여주시죠. 인간을 능멸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최고위원회에서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좀 기가 막힌 얘기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서울시에서 내놓은 정책 중에 정관 보건수술 지원 정책 이거 좀 납득하기 어렵고 쪼이고 댄스 캠페인 하자는 이게 국민을 또 인간을 능멸하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죠? 쪼이고 댄스라고요? 쪼이고 댄스라고요? 제가 말하기가 좀 어려워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이게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네.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기가 막히다, 이거 서울시 의원이 한 거라는데 이게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출생 문제가 지금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동안 정부가 몇십 년 동안 수백 조의 돈을 투입했지만 사실 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이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보면 저출생 극복 방안으로 제시한 걸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아를 1년 먼저 학교를 보내자. 그리고 국가가 만남을 주선하는 방안을 갖자. 근데 이게 저출생 그 대책으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예. 과연 그 사람을, 특히 여성을 무슨 그 아이를 낳는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여성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고, 지금 영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저런 그 운동이 예. 스포츠의 목적이 아니라 저것이 저출생 대책이라고 얘기하니 그것이 상당히 기가 막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논란인지 영상을 좀 크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서울시의회 토론회 유튜브에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뭐 내용을 모르시겠지만 이게 케겔 운동이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런 아이디어를 보고 누리꾼들이 정말 이게 말이 되느냐, 분노를 느낀 누리꾼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제가 저분의 의도를 직접 여쭤본 건 아니지만은 예. 아마도 조금이라도 그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아마 그런 운동이 아니냐.
뭐 그런 정도로 해석이 돼요. 그럼 그것이 저출생 대책과 바로 연결이 되냐? 우리가 생각하는 저출생 대책이라는 것은 아이를 정말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뭐 그런 쪽에 더 천착해야 된다는 지점에서 저런 어떤 동작을 보면 안 맞다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생각의 그 근원은 조금이라도 출생률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니까. 의도는 좋다. 예, 의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저렇게 희화화될 수밖에 없는 영상이 뜨니까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인간을 뭐 능멸한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능멸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너무 과하고요. 능멸이라는 단어는 이재명 대표께서 잘 아시라고 봅니다. 오세훈 시장이 뭐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뭐 한 거 있냐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라면서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 뭐 의도가 좋으면 모든 시도가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는 또 없는 거라는 시각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온 정책들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정관 수술을 했던 걸 이제 복원하는 그런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건 저는 정책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들이 어떤 일부의 광역 지자체나 일부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약간의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작은 효과라도 해보자라는 취지는 동감을 하지만 이것을 어떤 운동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뭐 정부가 지금 저출생 부도 만들고 또 대통령실에다가 또 저출생 또 관련하는 또 수석도 새롭게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전반적인 종합적인 대책, 출생, 결혼, 출산, 그다음에 양육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패키지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패키지를 잘 만들어 나가는데 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뭐 쪼이고 댄스 논란이지만 저출산 대책이 얼마나 지금까지 부족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좀 반성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6월의 시작부터 벌써 여름이구나 싶으시죠? 정오를 넘긴 현재 서울 기온이 벌써 26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곳 청계천에도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그늘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인데요. 그럼 생생한 오늘 날씨 현장에 계신 시민분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6월의 시작부터 더위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날씨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날씨가 아무래도 좀 더운데 그늘 안에 들어오니까 선선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네, 이렇게 그늘 안에서 또 선선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반면에 햇볕 아래로 나가면 또 금방 날씨가 덥게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원래는 몰랐는데 오늘은 밖에 나오니까 정수리도 좀 뜨겁더라고요. 걸어다녀 보니까. 네. 네, 맞습니다. 정말 정수리가 뜨거울 정도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서울 기온은 3도가량 더 오른다고 하니까요. 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좀 가볍게 해주셔도 좋겠고요. 또 갑작스러운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체온 조절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어제에 이어서 맑고 파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이 하늘이 맑은 만큼 햇볕도 강한데요. 오늘 어제보다 더운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29도, 대구 27도까지 오르겠고요. 다만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은 오늘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지나는 지역도 있습니다. 강원 북부와 전남인데요.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 않겠지만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고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절기 망종인 내일은 이른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31도로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당분간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요란한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오늘 햇볕이 강한 만큼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잘 발라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풍선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널브러진 오물들을 넣어서 보내거나 GPS 전파를 교란하는 등 연이은 도발을 이어오던 북한. 대통령실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하자 5시간 만에 담화를 냈습니다.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 다만 북한으로 전단을 보낸다면 재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이 한 발 물러섰지만 우리 정부는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안건이 의결됐고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 북한에 통보를 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사라집니다.
따라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합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같은 해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를 위한 후속 조치가 담겨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에는 대북 확성기 작동 금지 같은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 전면 중지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해도 곧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은 대북 방송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고 만일에 북한이 다시 이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면 그때 대북 방송을 재개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표출한 것이죠. 우발적인 충돌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9.19 군사합의. 지난해 11월 북한이 전면 폐기를 선언한 데 이어서 우리 정부도 효력 정지가 이렇게 코앞으로 다가오며 6년 만에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반도 평화에 안전핀이 뽑히는 거 아니냐는 우려 속에 남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가리켜 역겹고 유치한 전술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다만 이번 도발과 중국과의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지난주에만 2차례에 걸쳐 북한이 무더기로 날려보낸 이른바 오물풍선. 안전을 위협할 만한 물질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쓰레기는 물론이고 가축 분뇨까지 담겨 남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역겨운 전술이라며 규탄했습니다. I will just say that it's obviously quite a disgusting tactic, irresponsible, childish, and it should come to an end. 오물풍선을 띄운 걸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작전에 중국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Do you think this action has anything to do with China? China involved? The trash balloons do? Yes. I have not seen any assessment that it does, no. 백악관도 오물풍선 살포와 GPS 전파 교란 등 북한의 잇단 도발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소통보좌관은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데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동맹국인 한국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적 능력을 비롯해 국력 전반에서 최선의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과 마주 앉을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지만 북한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북한 핵시설은 잘 알려진 평안북도 영변 말고도 평양 근처 강선 단지에도 있습니다. 이 강선 단지 쪽에 우라늄 농축을 위한 별관 건물 증축 공사가 완공 단계에 이르렀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초 평양 외곽에 있는 강선 핵시설 단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입니다. 본관 건물 뒤쪽으로 길이 120m 새로운 벽이 세워진 흔적이 보입니다. 별관을 짓는 것이라는 추정이 당시에 나왔는데 해당 건물이 최근 외관상 완공 단계에 왔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진단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정기이사회 모두 발언에서 지난 2월 말 강선단지 별관 공사가 시작돼 시설 가용 면적이 크게 확장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생산에 필요한 원심 분리기를 추가하는 게 별관 증축 목적으로 보입니다. 2019년 당시 미국 언론은 강선에 약 8,000대 정도의 원심 분리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확장 작업으로 인해서
1만 대 정도의 원심 분리기가 이제 들어설 수도 있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영변 핵시설 내 실험용 경수로가 가동 중인 정황도 여전히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간헐적인 냉각수 배출이 관측되고 있고 우메가와트급 원자로와 원심 분리기 농축 시설의 작동 징후도 지속해서 파악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에는 특별한 변화는 없으며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는 상태로 보인다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등을 앞두고 실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재형 목사로부터 관련 대화 기록과 통화 녹취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의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 특혜도 성역도 없다며 수사팀이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판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했던 사실을 인정하며 관련 대화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재작년 6월 17일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만남을 제안하며 명품 쇼핑백 사진을 보내자 김 여사는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이 어떠냐고 답했습니다. 대통령과 맥주 한잔 하고 싶다는 말에는 대통령은 생각보다 일정이 많다며 언제 시간이 날지 모르겠다고 회신합니다. 최 목사는 이런 대화 기록과 함께 지인을 국립묘지에 안장시켜달라는 청탁에 대통령실이 반응한 정황도 제시했습니다. 김 여사와 면담한 이후인 재작년 10월 대통령실 소속 조모 과장이 최 목사에게 전화해 국가보훈부 직원을 연결해준 녹취를 제출한 겁니다. 조 과장은 서초동에서 연락을 받았다며 최 목사와 친분이 있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부탁한 적이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초동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거주지 주소이자 김 여사가 최 목사를 만난 사무실 주소이기도 합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신속 수사를 지시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원칙과 기준에 따라 판단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만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 있어서 제가 검사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검찰은 조만간 대통령실 직원 등 핵심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거쳐 김 여사의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와 함께 이원석 검찰총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조작 수사가 있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서도 작심 발언했습니다. 이 총장은 어제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특검 사유로 내세우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회유 의혹은 이미 객관적인 자료로 밝혀졌고 민주당도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을 마신 시기와 장소 등을 매번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면서 중량감 있는 정치인을 어떤 검사가 회유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오동은 신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이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사건 관련자들의 추가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료가 확보된 이후엔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통화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하고 나온 오동훈 신임 공수처장.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보고서가 경찰로 넘어가던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사이 통화 사실이 밝혀진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사건에 저희들 통화 기록에 대해서 확보하는 데 대해서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급한 문제는 통화 기록 확보라며 통신사에 기록이 보존되는 시한인 다음 달까지 추가 자료를 확보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도 추가 통화 기록 확보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휴대전화의 통화 기록을 군사법원에 신청한 겁니다. 이렇게 통화 기록이 주목받는 것과 관련해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이 부당한 일을 저지른 뒤 그걸 덮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한 것처럼 보이게 몰아가는 느낌을 받는다며 국방부 장관과 정부 주요 인사들의 소통은 자연스러운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일단 주요 결정들을 앞두고 이 전 장관과 대통령실이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공수처 수사는 통화 내용을 규명해내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사건 재조사 과정 전반에 관여했던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는데 추가 통화 기록을 확보해 분석한 뒤엔 대통령실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익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됐다가 회수된 시기를 전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원식 현 국방부 장관이 10차례 이상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신 장관은 앞서 국회 발언에서는 서로 전화하지 않았다며 통화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중앙군사법원에 제출된 통화 기록에 따르면 신 장관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8일까지 모두 13차례 이 전 장관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시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류 지시와 달리 경북경찰청에 사건 조사 결과를 이첩했고 국방부는 기록을 회수해 박 전 단장을 항명으로 입건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기 훈련 당시 숨진 훈련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무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선 고인이 쓰러지기 전까지 건강 이상을 보고한 훈련병은 없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완전군장을 하고 구보 등 얼차려를 받은 훈련병은 모두 6명. 그 가운데 1명이 쓰러졌고 민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뒤 숨졌습니다. 앞서 군 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이 건강 이상 징후를 보였고 함께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간부에게 보고했지만 이를 무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기훈련 당시 건강 이상을 보고한 훈련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료 훈련병들은 경찰 조사에서 군기훈련으로 모두 힘든 상태라 동료의 건강 징후를 살필 여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숨진 훈련병이 쓰러진 후에야 간부들이 달려오는 등 사고 이후 후속 조치가 이뤄진 건 사실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물론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군 규정 위반. 경찰은 이를 토대로 얼차려 지시를 내린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중대장이 현재 일시 귀향 조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건 핵심 지휘관을 영내에 대기시키지 않은 것을 두고 문제 삼는 상황. 현행 군법에 따르면 국가 비상사태나 작전 상황이 아닌 경우 영내 거주 의무가 없는 군 지휘관을 근무 시간 외에 영내에 대기시키거나 휴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 같은 징계 심의 대상자인 경우 제한이 가능하지만 사건을 수사 중인 민간 경찰은 아직 해당 중대장이나 부중대장에 대한 혐의 적용과 피의자 신분 전환을 하지 않은 상황. 즉 경찰 입건이 이뤄지지 않아 군 당국이 귀향 조치를 허용한 상황인데 해당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소환조사 통보가 전달되면 즉시 응하겠다고 군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60대 남성 A씨에 대해서 신상 공개 여부가 검토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후 3시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A씨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할지 논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매우 잔인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상공개를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대치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30대 딸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약에 취한 상태에서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숨지게 한 20대 신모 씨가 불법 도박 조직 국내 총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신 씨 등 일당 14명과 도박에 참여한 47명을 붙잡아서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습니다. 신 씨와 이들 일당은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두고 회원 8,000명이 참여하는 판돈 8,6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불법 전단을 무더기로 살포한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불법 전단을 살포한 유흥업소 종업원과 업주, 그리고 전단 인쇄소 관계자 6명을 붙잡아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서울 강남과 서초구 일대에서 이른바 셔츠룸으로 불리는 불법 유흥업소 전단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루에 살포한 불법 전단 양은 5만 장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강남역 주변과 먹자 골목은 물론이고 학교 주변까지 뿌렸습니다. 20년 전 경남 밀양 고등학생 40여 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범행을 주도했던 가해자의 근황이 유튜브를 통해 알려지면서 다시금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2022년 8월 경북 청도군을 찾아 지역 맛집을 방문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업로드 1년 10개월 만에 갑자기 조회수가 급증했습니다. 백 대표에게 음식을 내준 직원의 정체가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손이 떨려서 낯설어요. 이 남성은 38살 박모 씨로 지난 2004년 경남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됐습니다. 친척이 운영하는 식당에 채용돼 일하다 백 대표의 유튜브에까지 출연하게 된 겁니다. 박 씨를 찾아낸 유튜버는 박 씨의 SNS 계정도 추적해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딸 인생의 걸림돌을 모두 없애주겠다. 가장 믿음직한 아빠가 되겠다는 다짐이 눈에 띕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파렴치범을 왜 직원으로 썼는지 해명하란 항의를 쏟아냈습니다. 식당 측은 친척인 박 씨가 애원해 일하게 됐다며 채용 자체가 범죄는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누리꾼들은 식당 지적도를 확인해 무허가 건물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항의성 트럭 시위를 예고하는 등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적 제재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 씨를 저격한 유튜브 영상 역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박 씨 등 밀양 고등학생 44명이 1년간 울산 여중생을 무자비하게 성폭행하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점도 거듭 회자되고 있습니다. 당시 피의자 10명이 기소되고 20명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한 명도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을 받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냥 만나갖고 그냥 같이 놀다가 자취방 가고 그래 됐는데. 사건 피해자의 현재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주동자 박 씨와 식당 측은 황급히 SNS 계정을 닫았지만 당분간 여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2004년 경남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주동자가 일했던 경북 청도군 청도읍 식당은 불법 건축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 청도군청은 YTN과의 통화에서 해당 식당이 불법 건축물로 파악됐다며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식당 측이 철거를 비롯한 원상복구 명령에 불응할 경우 추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군청 측이 설명했습니다. 다만 불법 건축물을 상태로 영업을 해서 지금까지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치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SK 주가는 오름세를 보이다가 나흘 만인 오늘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태원 회장 어제 입장이 나왔는데 어제 오전에 계열사 CEO들 다 모여라 이렇게 호출을 했다 그래요? 네, 요즘 그렇습니다. 이례적인 건가요? 네,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 네, 스펙스 추구 협의회라고 있고요. 삼성그룹으로 치면 과거에 이제 전기본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협의회는 주로 경영 전략 방향, 그러니까 미래 비전 설계 예.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자리인데 회장이 직접 참석한 것도 다소 이례적이고 일시에 모두 모여서 이런 협의를 한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인 회의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명예를 위해서 진실을 바로잡겠다 이런 네. 입장도 밝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번 항소심 판결이 SK그룹 이미지에 좀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걸까요? 이제 조금 광범위한 주제로 폭을 넓혀서 생각해 보면 일종의 오너 리스크라고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통적인 그 오너 리스크 하면 그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그리고 남양유업 그 코로나19에 뭐 대응이 될 만한 그런 성분이 있다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게 오너 리스크로 작용을 했었던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때보다 큰 건가요? 이번에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 SK그룹의 위치가 세계 어떤 글로벌 시가총액이나 뭐 산업 구조적인 면에서 또 우리 한국 경제라는 면에서도 워낙 입지가 있기 때문에 사태가 뭐 큰 사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결국 SK그룹의 혹은 계열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러면 주주들에게 손익을 준다거나 하는 변동성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냥 쉽게 넘어갈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질적으로 성장하는 SK그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네. 질적 성장은 어떤 걸 염두에 두고 한 얘기일까요? 질적 성장은 그러니까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더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방향성이고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과 같은 영역에 더 많은 그 SK하이닉스나 SK텔레콤과 같은, SK텔레콤은 인공지능에 기반한 서비스, 통신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겠고, 또 인공지능 서비스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HBM과 같은 또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런 관점에서 더 고도화된 반도체를 업그레이드한다든가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로 더 나아간다든가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고 유망 산업으로 더 진출하고자 하는 방향성, 이런 것이 질적 고도화 뭐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디지털 사업 확장 같은 포부도 밝혔다고 하는데 그만큼 오너 리스크 이거 괜찮다, 내가 잘 끌고 갈 수 있다, 그런 걸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네, 아무래도 어쩌면 지배 구조가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경영권을 다툼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뭐 언론을 통해서도 피력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항소심 판결로 인해서 노소영 관장 측에서 어느 정도 좀 주도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노소영 관장 측에서 SK 주식을 분할받으면 SK가 성장하도록 협조할 생각이다 이런 입장이 나왔었는데 다시 좀 번복을 한 게 지금은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 뉘앙스가 좀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지배 구조에 대해서 노소영 관장 측에서 뭔가 그 지배 구조를 흔들 만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뭐 굳이 뭐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배 구조를 이제 흔들 욕심은 없다라는 표현을 했다가 뭐 어쨌든 주식을 매수하는 액션, 그런 가능성이 전무한 건 아니다라는 표현은 그냥 제가 법적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나은 법적 판결을 기대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표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누구나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있는 자가 주식을 매수할 수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팩트 자체를 이야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노소영 관장 측이 항소심 판결대로 만약 그대로 간다면 SK의 지배 구조를 바꿀 만한 힘을 갖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제공해야 될 재산 분할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현금을 마련해야 되고요.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SK 최 회장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기존 주식을 매각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매각을 해야 현금을 마련하니까. 그럼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지분 비율이 좀 흔들릴 수 있겠고요. 그럼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노소영 관장이 그 매각되는 지분을 일부 갖게 된다면 지배 구조에 좀 흔들림이 있을 수 있겠다고. 그럼 경영권에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시나리오 상으로는? 말 그대로 그 기업의 주식을 가장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자가 대주주고 경영권을 당연히 참여할 수 있겠고 뭐 주주총회나 이런 영역에서도 당연히 의결권을 좀 발언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돈을 마련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SK 실트론부터 팔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 기존 주식을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 우리 일반인으로서도 여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뭐부터 현금화해야 될까를 고민할 때 예.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영역부터 할 가능성이 높겠죠. 예. 실트론 같은 경우는 웨이퍼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웨이퍼 회사인데 예. 비상장 회사예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SK 그룹 입장에서 이거 먼저 매각을 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그걸 가지고 뭐 다른 SK 주의 주식 비중을 흔들림 없이 방어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SK 실트론 지분의 29%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예. 그걸 먼저 처분한다든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SK 주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주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출금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고요. 어쨌든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려면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어떻게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재산 분할만큼의 자금을 마련할지를 더 구체적으로 고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혼 판결 뒤에 상승했던 SK 관련 주가들이 또 나흘 때 되니까 좀 떨어지는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건 네. 어떻게 보세요? 자, 이런 것들이 예. 마치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테마주처럼 이럴 것이야라는 것을 가정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들이 아마도 경영권 다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SK그룹을 이 경영권을 갖고자 하기 위해서 주식을 더 많이 매수할 수 있어.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의 주식 투자를 늘린 것이고 예. 그러면서 주가가 오른 것이기 때문에 예. 향후 어떤 행보가 이어질까? 예를 들면 대법원 판결 결과 뭐 결국 뭐 재산 분할 규모가 줄어든다든가 뭐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그 누구도 모르니까 예. 그런 기대감이 좀 올라갔다가 또 기대감이 꺾였다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추후에 뭐 주식 관련해서 이제 공부하거나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SK 주가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면 될까요? 자, 역시 대법원의 판결 결과 예. 만약에 이 재산 분할 규모가 더 예. 커진다, 자금이 더 커진다. 예. 그러면 아마도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무래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계열사들은 지분을 정리할 수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이 지배 구조 자체가 SK 주가 SK 이노베이션이나 SK 텔레콤과 같은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구조거든요. 예. 그러니까 SK 주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전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SK 주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하려는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겠고 예. 그러면 아마도 이 가격은 뭐에 의해 결정됩니까? 수요와 수요. 예. 공급에 의해서. 예. 공급은 똑같은데 예. SK 주에 대한 주식 수요는 더 늘어날 테니까 가격은 올라갈 수 있겠죠. 예. 결국 대법원 판결 결과 재산 분할 규모가 커진다. 그러면 지켜내기 위해서 예. 매수세가 더 강해질 수 있겠고요. 예. 상대적으로 SK 실트론만 매각해도 충분히 재산 분할할 수 있어 하는 규모로 줄어든다면 대법원 결과, 예. 판결 결과 줄어든다면 이 주가의 변화는 크지 않을 수도 있겠죠. 결국 그 결과에 따라서 예. 경영권이 흔들릴 것인가, 그리고 경영권이 흔들림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시나리오에 따라서 주가가 좀 달리 움직일 수 있겠다 이렇게 그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추후에 노소영 관장 측에서 그 받은 돈으로 매수에 나선다면 이것도 그럼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뭐 그럴 예. 가능성은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이건 물론 저의 판단입니다만 예. 경영권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 또 SK 주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누구나 뭐 자금이 있으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듯이 주식 거래를 통해서 주식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만큼 매수세로 전개된다라는 것은 공급은 한정적인데 수요가 많다. SK 주식 수요가 많아지는 흐름이니까 주가 상승의 흐름에는 당연히 기여할 수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네. 주식이 또 오르는 데가 있습니다. 어제 석유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발표되니까 지금 에너지 관련 주가가 엄청 뛰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상한선까지 오르는 종목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포항 인근 해협에 여기 그림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우리 나라의 동해에도 역시 충분한 석유를 매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은 물리적 조사 결과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조사 결과 나왔다고 해서 확실히 시추로 이어질 것인가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물리적인 조사 결과 확실히 140억 배럴의 석유를 약 가스로 치면 한 29년 정도 우리나라가 쓸 수 예. 있는 양입니다.
석유로 치면 한 4년 정도 우리나라가 쓸 수 있는 양인데 이 엄청난 양의 가스와 석유를 보유하고 있다. 매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탐사 결과 나왔고요. 그다음 탐사 시추를 합니다. 그 탐사 시추 후에 실제 매장량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굉장한 가능성이 있겠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날씨가 좀 더워서 땀이 좀 나시는 것 같은데 네. 편하게 닦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나? 만약에 시추 작업을 하게 되면 정말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20% 정도라고 하는데 그 정도면 높은 거예요? 네, 현재로서 높은 겁니다. 높은 겁니까? 예. 다만 매장되어 있다고 해서 예. 실제 그것을 시추하는 건 아닐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동해 앞바다가 수심 뭐 한 1km 그 해수면 밑에 들어가서 시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시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과거 90년대 발견했을 때보다는 지금 시추의 능력이, 시공 능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비용이 한 1,000억 정도 그렇죠. 하나당. 예. 이 시추를 하는데 봉을 예. 하나당 1,000억 원 이상 드는데 예. 5개를 일단 드려야 됩니다. 예. 이게 탐사 시추를 위해서도. 예. 탐사 시추 이후에 정말 매장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 물리적 조사가 아닌 예. 탐사 시추를 해보니까 실제 매장이 충분하고 이것은 상업성이 있다라고 평가가 내려지면 실제 시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현재로서는 그런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을 들여서라도 탐사 시추를 하겠다라는 방향성을 선정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잘 모르겠지만 뭐 20%면 5분의 1인데 확률이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20%면 상당히 높은 거다. 상당히 높은 상당히 겁니다. 높은 거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보시는 지금은 거군요. 말씀드린 대로 예. 그냥 조사, 물리적 조사 과정이 있고 물리적 조사가 끝나면 탐사 시추, 그러니까 시험 시추를 하는 겁니다. 예. 시험 시추를 해서 괜찮다, 이거는 상업성이 있다 하면 실제 시추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개발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물리적 조사 결과 20%라고 했으니까 가능성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산유국의 꿈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 기대감에 지금 쏠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이게 예상한 것처럼 정말 석유가 나온다면 그 네. 경제적 가치는 뭐 어떻게 추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경제적 가치는 뭐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시점에 예. 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지정학적 불안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원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우리 경제를 유지하는 것, 공급망, 자원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23년 후반부터 석유를 수출하는 수출국이 됐습니다. 그럼 지정학적 불안 속에 러시아나 그 밖에 다른 나라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고 경제 제재를 가할 때 너 그러면 우리 에너지 안 줘? 원자재 공급 안 해? 이러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정학적 불안이 계속 고조되는 국면에 석유를 안정적으로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수출은 다음 단계라고 하더라도 예. 스스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가치고요. 현재는 그 석유와 가스의 매장량을 가지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장량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삼성 그 시가총액이 있죠. 예. 시가총액의 5배 정도 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라고 현재는 판단하고 예.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물리적 조사 결과 내려진 경제성이니까 실제 탐사 시추 후에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와 탐사 시추를 들어가기로 확정을 했고요. 그러면 탐사 시추 과정에서 실제 경제성 있는 오히려 물리적 조사 결과보다 더 많은 매장량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 뭐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그럼 거예요? 수출수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런 국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기대할 만한 바는 상당히 예.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말부터 작업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럼 언제쯤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탐사 시추 작업이 올해 하반기에 들어가고요. 예. 그러면 내년 상반기, 내년 요맘때면 실제 매장량이 이만큼 있다. 그러니까 탐사 시추 결과 시추해도 된다. 예. 여부를 이제 내년 이맘때쯤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산유국 되나 안 되나 내년 그렇죠. 이맘때쯤. 예. 그러면 이제 개발 단계에 들어갑니다. 예. 에너지 개발 사업이고요. 예. 에너지 개발 사업이 보통 한 5년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주요 엔지니어링 기업들, 예를 들어서 현대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많은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해외에 석유 시추 사업을 잘하는 기업들로 꼽히는 기업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 이런 사업들이 가능해진다. 그럼 에너지 개발 사업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그럼 한 5년 정도에 걸쳐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2035년 정도면 실제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가 예.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대감대로 참 시나리오가 풀리면 좋을 텐데 많은 분들이 이 발표 나왔을 때 포항 영일만일 때 전에 옛날에 박정희 전 대통령 때도 석유 있다 그랬다가 이거 네.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네. 이번에 뭐가 다른가 이런 질문 갖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다른 것 한 가지는 바로 예. 기술입니다. 기술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셰일가스, 셰일 오일인데요. 예. 셰일층 밑에 있는 오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막대하게 높아요. 그러면 시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높지만 기술적으로 이게 개발 능력이 높아지면 시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평준화돼서 싸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예. 또 그 당시의 국제유가와 지금의 국제유가가 다릅니다. 그때의 국제유가는 낮기 때문에 시추하는 데 들어가는 또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높아서 경제성이 없다, 사업성이 없다. 그러니까 매장이 되어 있어도 사업성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국제유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술적으로 개발 능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건 사업성이 있다라고 평가 내려질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관점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관건은 예. 탐사 시추에 있다. 이 예. 하반기에 있을 탐사 시추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저도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그 결과가. 예. 이렇게 기대감이 쏠리다 보니까 요즘에 뭐 너도 나도 에너지 종목 뭐 사야 되냐, 네. 얼마나 오를까 이런 얘기들 계속 하시거든요. 네. 근데 또 섣부른 투자는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냥 막연한 기대감에 투자하는 것은 그만큼 잃을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앞으로 상승은 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 지금 이 물리적 조사 결과가 아니라 예. 탐사 시추 결과 사업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예. 그때는 막연한 투자가 아니라 확실성에 기초한 투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막연한 투자일 수도 있는 거죠. 가능성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100% 우리 에너지 석유나 천연가스를 이제 산출하는 산출 국가다가 이렇게 바뀐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연한 기대에 그냥 투자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종 에너지주, 한국석유, 흥구석유 이런 기대감에 예. 주가가 정말 30% 가까이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짧게 들어갔다 나오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 뭐 단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거든요. 예, 예. 실제 뭐 이 사업성이 있다 아니다라는 것을 논하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시추될 수도 있겠네. 예. 우리나라가 이제 석유를 생산하는 생산 국가가 될 수 있겠네 예.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몰려서 이렇게 각종 종목들이 이렇게 강한 랠리를 보인 건데 근데 또 실제 탐사 시추하는 과정에서 가능성이 사라지거나 이건 사업성이 없다라고 판단 내려지면 예. 언제로도 주가는 반대로 떨어질 수 있는 성격이 있다. 이 점을 좀 강조하겠습니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예.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된다. 오늘 나오셨으니까 끝으로 수출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요즘 네. 계속 청신 오더라고요. 어떤 그렇습니다. 요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일단 좋은 겁니다. 수출이 계속 늘고 있고 8개월째 계속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예. 이것은 좋은 겁니다. 다만 안타까운 감정, 걱정도 있다 그러면 그 걱정은 전체 수출액에서 예. 반도체 수출과 예. 자동차 부품 수출을 제외해놓고 수출액을 계산하면 예. 아직도 감소세입니다. 아. 그러니까 전체 총 수출이 늘어나는 건 맞는데 그게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전체 수출을 견인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지만 다만 어찌어찌해서 예를 들어 지정학적 불안이라든가 경제 제재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반도체 수출이 꺾이고 자동차 수출이 다시 꺾인다면 예. 또 우리나라 수출이 같이 꺾이는 거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 주력 수출 품목 2가지 혹은 11가지에 걸쳐서만 확장세가 아니라 다른 여러 전방위적인 200여 품목에 걸쳐서 수출이 확장될 수 있도록 이럴 때일수록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대중국 수출 지금 19달 만에 최대 실적이거든요. 그만큼 그렇습니다. 중국 내수가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중국 경제가 예. 중장기적으로 살아난다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가 일시적인 반등은 있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이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중국이 대대적으로 내걸고 있는 내수 부양책이 이구환신이에요. 이구환신이 뭐냐면 예.
우리 가전제품이나 예. 자동차와 같은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내구재라고 합니다. 예. 이 내구재는 보통 10년 만에 한 번씩 교체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교체할 시 보조금을 이만큼 주겠다. 그래서 자동차 지금 교체하고 내구재 교체하라는 그런 정책적 드라이브를 겁니다. 과거에도 중국 경제가 흔들리는 국면에 예. 이구환신 정책을 걸었고 그때마다 실제 내구재 소비가 일어나고 내구재 소비가 일어나면 뭐합니까? 공장 가동이 예. 활발히 일어나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늘어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중국에 완제품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중간재를 수출하는 나라이기 예.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품 수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2024년 하반기 중에는 충분히 기대된다. 왜냐하면 이구환신이라는 정책적 드라이브가 항상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부분은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일 수 있다. 그게 중장기적인 예. 예를 들어서 27년, 30년까지 중국 경제가 고성장하는 흐름이 예. 아니라 24년, 25년에 걸친 단기적인 어떤 회복세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출이 지금 호조지만 불안한 요인은 지금 잠재적으로 있는 거군요.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사이에 우리 배터리 업체들의 미국 시장 공략은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판매가 부진을 겪으면서 배터리 수요가 주춤하고 있지만 K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투자에 고삐를 쬐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테네시주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고성능 전기차용 배터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생산 라인. 컴퓨터로 실제 공장 라인과 똑같이 돌아가는 가상의 제조 공정을 구현해 오차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인 게 특징입니다. LG 엔솔과 미국 GM이 50대 50 합작으로 세운 테네시주 배터리 공장은 지난 3월 가동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수율 목표 90%를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모두 120만 대인데 이 공장에서만 그 절반인 60만 대분의 배터리 생산이 가능합니다. 인근 지역에선 배터리 핵심 부품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LG화학이 2조 원을 투자해 미국 내 최대 규모 양극재 공장을 짓고 있는 겁니다. 얼챔셀즈와 도요타 그리고 파나소닉, 테슬라 공장 등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트론성이 보통 굉장히 오래 걸리고 비용도 높기 때문에 고객과 근접한 위치에 이렇게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LG 외에도 삼성과 SK 등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현지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미국 내 생산을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배터리에 관세를 3배 이상 높인 것도 미국 시장에서 K배터리의 입지를 공고하게 만들 기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꺾이면서 배터리 시장이 움츠러들었지만 장기적으로 전기차 대세로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게 업계 관측입니다. 배터리 하는 분들은 모두 같은 생각이실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지속 성장한다는 말씀이고 단기적으로 그런 과정은 모르겠습니다. 있을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전기차 혜택을 없애버리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도 배터리 업계의 위기 요인으로 꼽히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전기차에 막대한 투자금을 쏟아부은 미국 자동차 업계가 유턴을 바라지 않을 거라며 트럼프가 당선돼도 전기차 전환에 제동을 걸 수는 없을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테네시주 스프링힐에서 YTN 권중입니다. 지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두 달째 2% 후반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전 같은 달보다 2.7%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월과 3월 3.1%로 상승했다가 4월 2.9%로 다시 2%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비싼 과일과 채소값의 신선식품 지수 상승률은 17.3%로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신성과일의 경우 1년 전 같은 달보다 39.5%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지만 체감 물가는 여전히 강세인 가운데 정부가 하반기 과일을 비롯한 식품 51종에 대해 일정량 관세를 내리거나 없애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2%대로 다소 둔화되었지만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서민 생활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달 종료 예정인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 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해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최근 가격이 상승한 무에 신규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양배추 할당 관세를 연장하는 등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실 수 있도록 주요 농수산물 가격 동향과 할인 행사 등 정보 제공도 확대하겠습니다. 도로보수나 가축 방역, 가로등 정비 등 위험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각종 사고 등 위험 노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이 위험 근무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선별적으로 실태 조사를 벌였는데 6억 원 규모의 부당 수령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위 한 차량이 빠른 속도로 쏜살같이 내달립니다. 잠시 뒤 도로 위로 나온 보수 작업자를 발견하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아보지만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항상 사고 부담을 떠안고 일하는 도로 보수원이나 급식실 조리 노동자, 방역 업무 종사자 등에게는 위험 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험 대가로 국민 혈세를 투입해 지급하는 수당이지만 권익위 조사 결과 지난 3년여 동안 12개 지자체 940여 명이 수당을 부당하게 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관당 적게는 2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총 부당 수령 규모만 6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아산시 부시장 수행 차량 운전을 했던 한 공무원의 경우 위험 업무가 아닌데도 1년 동안 위험수당 44만 원을 타갔고 수도권의 한 지자체 공무원은 위험 업무에 해당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현장 단속을 단 한 번도 나가지 않고선 2년여 동안 110여만 원의 위험수당을 받아냈습니다. 위험 근무수당을 사실상 쌈짓돈처럼 부당 수령해간 건데 관행처럼 굳어지다 보니 총 부당 수령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겁니다. 한 번 위험근무수당을 받는 걸로 등록이 되면 본인이 지급 중단을 신청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지급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또 신청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권익위는 이번에 적발한 사례를 감독기관에 통보하고 부당 수령행은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200여 개 지자체 역시 유사 관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자체 감사와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곰과 마주치면 죽은 척을 해야 한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흑곰의 파괴력을 보여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동물원은 전국 흑곰의 날을 맞아 모의 캠프장을 설치하고 흑곰을 풀어놨는데요. 간만에 자유를 만끽한 곰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각종 물건도 헤집으면서 순식간에 야영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곰과 대치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기획됐다고 하는데요. 이 사연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곰들은 민가에 난입해 여성 한 명을 다치게 했다가 붙잡혀서 이 동물원에 수용됐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의 옆으로 자율주행 로봇이 등장합니다. 젠슨 황은 지난 2일 타이완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IT 박람회의 기조연설에서 걸어다니는 컴퓨터를 만들겠다며 이 로봇을 소개했는데요. 이 자리에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참여한 국내 스타트업이 만든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유롭게 움직였다가 멈추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율주행 로봇은 엔비디아의 엣지 컴퓨팅 플랫폼을 탑재했고 국내에선 배달과 순찰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번에 귀여운 아기곰 3마리 만나보시죠. 미국 뉴욕 퀸즈 동물원이 현지 시간으로 3일, 올해 1월에 이 동물원에서 태어난 새끼 안데스곰 수컷 2마리와 암컷 1마리를 공개했습니다. 어미곰의 보살핌 속에 새끼곰들이 이제 야외로 나갈 수 있는 나이가 돼서 일반에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야외에 처음 나온 아기곰들, 신기한 게 많은 것 같죠? 1995년 이후 퀸즈 동물원에서 태어난 안데스곰은 이제 모두 8마리가 됐다고 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길게 갈라진 틈에서 시뻘건 용암이 분출됩니다. 미국 하와이 섬의 활화산 킬라우에아 화산이 다시 분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화산이 분화한 건 지난해 9월 이후 약 9개월 만으로 이번에 용암이 분출한 곳과 같은 지점에서 분화한 건 1974년 이후 50년 만입니다. 현지 시간 3일 0시 30분쯤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 내 킬라우에아 칼데라의 남서쪽으로 약 4km 떨어진 지점에서 새로운 용암 분출이 시작됐습니다. 이로 인해 하와이 화산 관측소는 새벽 2시 11분에 화산 활동 경계 수준을 주시에서 경보로 항공 코드도 주황색에서 적색으로 올렸다가 약 6시간 만인 오전 8시 27분에 경계 수준을 이전 단계로 다시 내렸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20대 친구 3명이 폭우로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서 2명이 숨지고 1명은 실종됐습니다. 사고를 당하기 직전 안타까운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급류가 흐르는 강 한가운데 세 친구가 꼭 껴안고 있습니다. 불어난 물이 허벅지까지 차올랐고 서로에게 의지해 강물에 휩쓸리지 않으려 온 힘을 다합니다. 하지만 빠르게 불어나는 강물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구조 헬기는 이들이 사라진 지 1분 뒤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불과 7m 떨어진 강둑에 구조대원들이 있었지만 물살이 거세 손쓸 수가 없었습니다. 대원들은 밧줄을 던졌지만 실패했고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를 당한 이들은 친구 사이인 남성 1명과 여성 2명입니다. 구조당국은 사고 지점에서 1km 떨어진 곳에서 두 여성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이탈리아 북부 우디네 근처 나티소네 강을 따라 산책하던 중이었습니다. 강 가운데 있는 자갈밭까지 나갔다가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고립되며 변을 당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에서는 지난 2주 동안 계속된 폭우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곳곳에 이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한때 강원과 전남에는 소나기가 지나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서울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바깥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서울에서는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8도 가까이 올랐는데요. 원래 이맘때 서울 한낮 기온이 27도인데 벌써 넘어선 겁니다. 오늘 서울 기온은 조금 더 오를 걸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가볍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지금 캐스터 뒤로는 시민들이 그늘 밑에서 쉬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늘 밑에서는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그늘 아래에서는 공기가 선선한데요. 제가 조금 전 햇볕이 내리쬐는 곳에서 지표면 온도를 측정했을 때는 약 45도를 보였는데 이렇게 그늘 아래에서는 25도 수준으로 무려 20도가량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바깥 활동하신다면요. 이렇게 그늘 아래에서 충분한 휴식 취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어제도 서울에서는 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럼 오늘이 어제보다 더 덥습니까? 네, 어제는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낮더위가 이어졌죠. 어제 서울 한낮 기온이 28.7도를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이와 비슷하거나 약간 더 더운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밖의 지역 곳곳에서도 낮 기온이 어제보다 높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서울과 광주는 29도, 대구는 27도까지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는데요. 다만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은 오늘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포항과 울산 22도에 머물겠습니다.
이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지나는 지역도 있습니다. 강원 북부와 전남인데요.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 않겠지만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고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여름의 세 번째 절기 망종인데요. 이른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31도 예상되는데요.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당분간 소나기 소식도 잦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30분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